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격을 멈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오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계속했고요. 지상군 공격도 이어졌는데요. 미국 국방부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병력이 수도 키예프 32km 앞까지 진격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병력이 거의 모든 방향에서 진격을 저지당했다고 밝히고 머지않아 적대 행위 중단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푸틴과 교감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돼야 한다는 바람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교민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푸틴은 즉시 공격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겠습니다. 2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탄생 뉴 렉스턴 스포츠. 무엇이 픽업의 진화를 만드는가? 강력해진 2.2 엔진 45토크. 독보적인 첨단 주행안전 시스템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다시 한번 세상의 기대를 앞지르다. 리얼 K픽업의 압도적 진화. 뉴 렉스턴 스포츠 출시.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게 되면 과태료가 이제부터는 부과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안동시 환경관리과의 권은영 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우리가 보통 우크라이나 하면 축구 잘하는 나라, 예, 그렇죠. 체르노빌 원전 생각나고 네, 크림 반도 이 정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네.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나라인데 최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오늘 내용은 최대한 좀 쉽게요. 예. 큰 틀만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세하게 말고 이 정도만 알면 다 된다. 예, 이 정도로만. 예. 예. 자, 그나저나 우크라이나 이제 이렇게까지나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예. 처음에는 왜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예, 동쪽 러시아와 붙어 있는 그 정도 혼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북쪽으로는 벨라루스를 통해서 동쪽으로는 러시아 본토를 통해서 남쪽으로는 크림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는데 자 정확히 지금 이 시각까지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돈바스 지역을만 할 줄 알았는데 네.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예프라는 곳인데요. 이 키예프 점령이 임박됐다는 게 최근 이제 외신들의 보도입니다. 네. 미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32km 앞까지 진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키예프가 수도인데 그 수도에 32km 전까지 지상군이 지금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저항을 할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가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버텨낼지 모르겠지만 네. 수도 점령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고요. 아. 지금 이제 뭐 한 그 지상군이나 전체 규모로 뭐 우크라이나가 20만 정도 되거든요, 군대가. 근데 문제가 예. 뭐냐면 예. 이 무기나 이런 체계들이 러시아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보다는 이제 예전의 무기들이 많아서 예. 사실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은 키예프, 수도 키예프의 점령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예. 아주 바짝
가까이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다른 도시들도 공격을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원래 얘기했던 돈바스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에서 그냥 미사일만 군사 기지를 향해서 뻥뻥 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지상군이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도 키예프까지 아주 그 네. 인근까지 와 있다는 얘기고 지금 사실 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아니 왜 러시아 그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건가? 예. 그 명분이 뭡니까? 명분은 예. 나토 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토라고 하는 게 서방연합이잖아요. 예. 미국과 이제 유럽에 있는 친미 성향의 나라들의 연합체가 나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토에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결국 지금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예. 그럼 결국 우크라이나 지역 안에 나토 군이 점령을 할 수도 있고 점령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 주둔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주둔을 하게 되고 거기 이제 군사 시설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나토는 친미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 러시아는 그 부분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 바로 앞에 이제 나토 군이 나토 연합군이나 이런 군대가 와서 군사 작전을 하거나 아니면 군 부대를 주둔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계속 러시아에 반대하면서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고요. 예. 처음에는 그걸 이제 경고를 했어요. 푸틴이 하지 말라고. 예.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 그걸 이제 추진을 했고 나토도 긍정적으로 이걸 받으려고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을 해서 나토 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지금 정권을 몰아내고 러시아의 친한 정권을 세우려는 의도라고 하는 게 이제 공격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정권은 지금 러시아의 그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서 친서방 쪽, 친미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나저나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이 사람이 뭐 코미디언 출신이라면서요. 맞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는 끝까지 뭐 항전하겠다, 러시아에 항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지금 대처가 좀 미흡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그분이 어떤 직업을 했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부 구조나 아니면 정부의 개각이나 이런 분들을 본인하고 친한 분들이나 연예계 출신들을 많이 좀 등용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가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전문적인 조직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서방의 도움만 요청하지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지도력이나 아니면 전문성,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을 계획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한들 크게 군사적으로 본인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더 얘기 나누겠지만 서방 세계가 적극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 이런 부분들이 전격적으로 침공을 하는 그런 일이 감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걸 수도 아니죠.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뭐 내각이라든지 참모진들도 다 잘 좀 서툰 사람들이잖아요.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무슨 뭐 그쪽이니까. 그래서 좀 너무 좀 서툰 게 아니냐, 대처가 미흡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세계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약간 이게 잘하고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계가 그렇게 있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왜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 제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군사 대응은 못하는 상태인가요? 지금 서방 세계에서? 지금. 네, 서방 세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군사 대응을 하게 되면 예. 첫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국이 아니에요. 예. 그 명분이 없어요. 무슨 명분으로? 예를 들면 나토에 가입된 연합 회원국이면 예. 나토의 회원국을 침공했으니까 나토 연합군이 우리가 함께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가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건데 명분이 약하다는 거죠.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미군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3차 대전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미국과 예. 소련이 그러니까 예전에 소련이고 지금 러시아인데요. 예.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세 번째는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천연가스를 대부분 러시아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지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발발해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송관을 끊어버리면 유럽이 에너지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제2의 산유국이에요.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죠. 예.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전면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개입했을 때 그 고통이 러시아에만 가는 게 아니고 서방 세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제 제재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미국과 유럽, 나토 가입국들의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에 오니까 똑같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지적을 해주셨네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미가입 상태니까 참전을 할 그 명분이 없는 거고 또 이게 또 싸움이 커지게 되면 3차 대전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고 나머지 이제 천연가스 원유 문제, 뭐 원자재 이런 문제도 좀 있고 악영향을 끼칠. 이래서 이제 경제 제재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 보면은 경제 제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같은 그런 추가 경제 제재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히는 국제금융결제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를 퇴출하는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현재. 그다음에 푸틴에 대한 개인 제재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이 싸움이 더 이상 커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한 발 물러선 듯한 제재?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카드를 남겨놓는 거예요. 협상을 위해서.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전되는 건 좀 막아보려는 의도도 있고 러시아를 향해서 우리가 이 카드까지 쓸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휴전을 하든지 아니면 좀 철수를 하든지 이런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나 서방 입장에서는. 그럼 뭐 카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써버리면 뭘로 협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력밖에는 협상이 없는데 무력은 가능한 한 지금 안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카드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걸 스위프트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국제 모든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이렇게 계좌 이체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걸 국제적으로 하는 국가가 국가 간에 하는 모든 연결망을 방금 말씀하신 스위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미국에.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러시아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러시아가 수출한 대금 못 받죠? 외국에서 들어온 돈줄이 완전히 막혀요. 근데 반대로 러시아가 지급해야 될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물건 사오고 다른 나라에서 뭐 지원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서방 세계도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유럽이 반대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고려를 했었는데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만약 이걸 스위프트를 끊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도 피해를 당하게 된다.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되는 대금도 못 받게 되고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게 되니까 그건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제금융결제망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많이 교육을 하니까. 네, 그럼요. 그나저나 이 경제 제재가요. 우리나라만 보자고요. 우리나라 왜 대기업들 삼성, LG 같은 기업들도 지금 러시아에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기업들도 피해를 많이 보겠네요. 당연히. 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1차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일단 기업 중에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랬을 경우에 수출입 피해 기업을 위해서
최대 2조 원의 긴급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원을 즉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수출 신용 보증이라고 그러세요. 외국에 수출을 하고 이럴 때 신용 보증을 받는데 그게 무감액 연장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보험금을 신속하게 보장하고 가지급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런 이제 그 피해를 당한 기업들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재 동참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응책을 마련을 해놨군요. 그나저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재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의 이 침공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국제사회의 대응과 동참하겠다, 경제제재 동참하겠다 이렇게 했고 여기까지 좋은데 혹시나 이 싸움이 커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파병 이런 건 안 하겠죠, 당연히? 아직까지는 안 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파병 요청을 뭐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당장은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뭐 마지막 상황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는 국회 동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쉽게 파병을 할 수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싸움이 더 이상 커지면 안 되죠. 그럼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 지금 뉴스를 보면은 그 왜 피난 행렬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교포도 보니까 뭐 교민만 따지면 한 64명 정도 우크라이나에 사신다고 하는데 그분들 지금 삶의 터전 다 그냥 그대로 놓은 채로 그냥 몸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전쟁을 치러본 나라니까. 그러니까. 뭐 최 교수님이나 저나 직접 치러보진 않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얘기를 직접 전해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잘 아니까. 이쯤에서 아까 그 왜 마지막 카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좀 잘 내밀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이제 푸틴도 제재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현재는 푸틴의 측근들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 푸틴의 이게 상징성이거든요. 푸틴 대통령을 제재 대상에 집어넣는다는 것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하고 아까 그 국제 금융 시스템 그거 막는 카드하고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해서 빨리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아마 미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미국과 아니면 이제 나토와 러시아의 협상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만나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주제를 갖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 맘을 열어줘.
보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유지비가 적은 데다 환경에도 좋고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구입되는 각종 지원을 하고 있죠. 점점 전기 자동차 보급 대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 보조금과 전기 자동차 충전 방해 단속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안동시 환경관리과 권은영 생활기후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권은영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권은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금 전기차에 대한 관심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지역에서도 전기차 예전에 비해서 더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안동시의 전기차 보급 현황이 어떤지 알려주시죠. 네, 정부에서 탄소 중립 2050을 선언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면서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안동시는 2013년부터 관용차 보급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기준 550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벌써 지난달 말 기준이 나왔군요. 네네. 550여 대가 지금 안동시에서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전기차의 장점은 뭐니 해도 낮은 유지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기차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는 낮은 유지비와 소음이 없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일반 자동차는 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또한 자동차가 내는 소음도 공해 중의 하나인데 전기 자동차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에 의한 소음과 진동이 없습니다. 예. 단점으로는 우선 일반 자동차보다 가격이 비싸고 운행 거리나 충전 시간 그리고 충전소 접근성이 아직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장단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단점들은 점점 개선되겠죠? 네, 앞으로 점점. 앞으로 충전소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요. 가격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구입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예, 어느 정도죠? 네. 그 전기차 보급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전기 승용차, 초소형 전기 승용차, 전기 승합차, 전기 화물차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이나 네. 안동시의 사업장이 소지한 법인이나 기업 등에 해당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전기 승용차는 최대 1,3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소형 2,000만 원, 경형 1,600만 원, 초소형 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예, 이렇게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른데 이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요. 네. 최대가 1,3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뭐 전기 승용차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가격 대비 그 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최대 네네. 1,300만 원까지 네네. 안동시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고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우리 안동시는 지난해 360대를 지원했는데요. 예. 2022년에는 승용차 526대, 화물차 272대, 예. 총 798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지난해 360대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800대 정도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이시고 올해 네.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이 따로 있죠?
네, 원래는 그 지원 대수가 늘어난 만큼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 상반기는 2월 24일부터 상반기 배정 물량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요. 네. 하반기는 7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을 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상반기 어제 시작했네요. 상반기. 네, 어제부터 오픈됐습니다. 많이 들어왔나요? 참 신청이? 네, 첫날부터 예. 뭐 거의 업무가 폭주할 정도로 많은 양이 그래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따로 나눠서 하니까 예를 들어 상반기에 뭐 5월 1일에 마감이 됐다 그러면 네. 7월 5일까지는 신청을 못 받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군요. 네. 7월 5일부터. 네네. 신청한다. 이게 차량 출고하고 그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예. 한꺼번에 다 받게 됐을 때는 좀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받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신청 받으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예상하시기에 상반기는 언제쯤 마감이 될 것 같으세요? 아마 상반기는 그 4월 중에는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중. 그러니까 네네. 구입을 상반기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4월 이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전기차 보조금은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못 받게 되는데 혹시 우선순위 대상이 있는 겁니까? 네, 물론 전기차 보조금도 그러니까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그리고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요.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이라면 혹시 뭐 노후 경유차 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 노후 경유차는 또 별도의 노후 경유차 차량은 또 별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전기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예. 네네. 어쨌든 이렇게 우선순위 대상이 있다는 거. 자, 전기차 이용자들이 많은 관심 가지는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충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해마다 충전기 보급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전기 보급 현황하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현재 우리 안동시는 의무 설치 대상 시설 91개소에 환경부와 한전에서 지원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또 이와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1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매년 신설되는 공동주택가 공공구역에 확대 보급해서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250여 곳 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충전소가. 그렇습니다. 예. 한 해에 한 몇 곳 정도 더 늘려나갈 건지 그 계획도 혹시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신청 수요가 내려오면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계획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렇군요. 앞으로 전기차 이용이 늘어나고 또 이 의무 시설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충전소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난달 28일 시행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이 있었는데 이 시행령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가 앞으로는 부과될 거다. 이런 예정이죠. 네네. 기존에는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만 부과되었던 과태료가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네. 자, 당장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계도 기간이 있습니까? 네, 3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고 4월부터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4월부터 단속이 이루어진다. 과태료가 뭐 10만 원인 경우도 있고 20만 원인 경우도 있던데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네, 과태료는 그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충전 구역 주변 등에 물건을 적치하고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예. 충전 구역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충전 완료 후에는 차를
바로 빼줘야 되는 거군요. 그 주차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용자를 위해서 예. 빼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만약에 네. 이제 퇴근하고 들어와서 네. 꽂아놓고 충전 시설을 꽂아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요. 가서 그냥 네네. 자면 안 되겠군요. 그러면. 네, 그 개별적으로 개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예.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서는 불가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령 시행에 따라서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강화되고 또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도 마련이 된다고요? 네, 이번 개정령 시행에 따라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예. 그 밖에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하고 시설물, 그 부대시설에는 반드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 자, 끝으로 전기차 이용자나 또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날 인류 최대의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규모 기상재해와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따라서 안동 시민 모두는 탄소 포인트 제도와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 등 탄소 중립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생활 속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여 우리 안동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시민 한 분 한 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구매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의 불법 주 정차 등을 근절해 함께 갖고 나가는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동시의 전기 자동차 보급 현황 또 과태료 등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시 환경관리과 권은영 생활기후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최근 집값과 전세 시장에 대한 하락 또 안정화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고요. 또 매매 시장에서 또 둔화 또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 또 세금 관련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도 세법 관련해서 또 개정되는 내용들 정리해 주셨는데 양도세 관련해서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해 보죠. 예,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 조건 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취득할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지역은 상관없지만 조정 대상 이상 지역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2년 이상 실거래 실제 거주 조건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유가 아니라 실거주를 예, 실제 했어야 거주. 되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서 직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취득하고 2년 정도를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이라고 해서 자격이 결정이 되면,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2년 중에 1년을 충족한 거로 인상을 해서 1년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이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2년 중에 1년만 실거주 해도 된다. 그래도 그렇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뭐 안동 같은데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양도세 비과세 보유만 기존 예전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보유하셔도 됩니다. 2년 거주 여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년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뭐 저희가 항상 이 비과세 혜택 때문에 일시적인 1세대 1주택 요게 이제 잠시 이제 신규 분양을 받았을 때 이걸 비과세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된다. 이런 기준안이 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투기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실제 거주까지 요건이 강화가 됐던 건데 지역에서는 크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임대 시장을 좀 안정화하고 또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내용인데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일단 임대차 계약이 직전 1년 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했던 것들을 2022년에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전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12월 30일 날 계약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서 임대료 중과율을 5% 초과하지 않고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가지고요. 그리고 새로 임대차 계약을 2년 동안 또 승계해서 갖고 가신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이제 상생 임대인의 혜택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제 거주 요건을 완화시켜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을 잘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2년 계속 실거주할 필요 없이 1년만 실거주해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거고. 혹시 뭐 주택 가격 제한 이런 거 있습니까? 얼마 이하여야 된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정지역 규정도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조정지역 내에서의 어떤 기준안이 또 역시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세대가 한 채만을 주택을 소유한 경우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지방 정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을 갖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나서 실제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에 사셨다라고 한다면 올 12월 이후에나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서울 수도권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 가까운 대구 같은 경우는 또 갖고 계신 분들 많기 계시거든요. 대구가 맞습니다. 조정 지역이죠, 아직도. 풀리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안 풀렸습니다. 대구 일부시인 것 같던데요. 제 기억에는. 대구 전체 중에서 대구 전체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구 그래요? 중에서도 외곽 지역에 추가 산입됐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해당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준으로 대구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이제 용적률 완화하겠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용적률이 한 50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한 뭐 200%, 300% 되나요? 높은 데가? 용적률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한 2배 가까이 늘리겠다. 그러면서 지금 리모델링 시장, 뭐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서울 쪽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 그리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공급량이 되지 않아서 주택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계속 신도시를 보상을 해서 신규로 만들어내봤자 실제 준공에서 입주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5년이 넘게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해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또 재건축도 안전진단 늘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도심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수요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지도시 안에 그 중심지에서 살고 싶은데 집값 문제로 시 외곽으로 나가긴 싫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도심 개발 사업을 계속 얘기들을 했습니다. 도심 개발 사업.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매수 지역이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안동시도 중심 지역이 있고 약간 이제 외곽 지역이 있다고 볼 때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프라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되어 있는데 도시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아파트 기존에 있는 재건축을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지을 때 뭐 250%, 300% 용적률을 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500%까지 상향을 해서 상향된 것만큼은 공공기여도로 봐서 그 부분만큼을 임대주택이라든가 무주택자한테 공급을 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선거에서의 어떤 공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조진희 대표님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숨을 쉬고 얘기하시냐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그렇지 않아도 좀 어렵거든요. 이 부동산 얘기가. 네네네. 어려운데다 자꾸 뭐 용적률 나오고 뭐 그래서. 네. 이 재건축 재개발처럼 이렇게 뭐 세금 문제라든지 입주권 뭐 이런 이슈가 커서.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선거에서 이제 주요 소재가 되는 공약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이런 게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만큼 기대 이익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드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실제 사례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작년 하반기에 서울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비율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실제는 수치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비율 상승률 볼 때는 한 30%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로 투자하셨다, 뭐 집을 샀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학군 지역이거나 아니면 이제 재건축 기대의 호재가 되는 것들 그리고 뭐 더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해서 비교적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온 것들을 많이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정부가 지금 통계 자료 내놓는 것도 보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집값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서울 도심 안에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조정 지역에서 고분양가 규제, 뭐 각종 규제에 의해서 실제 내가 이거를 분양받거나 입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비교적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이익도 크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심지 중심지 안에 다시 예쁘게 다시 잘 지어진 요즘은 아파트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커뮤니티라든가 굉장히 개발된 형태로 많이들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들을 볼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그냥 신도시로 너무 멀리 출퇴근하는 것보다 도시지 중심지 안에 새 아파트를 짓는데 나도 들어오고 싶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작용도 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왜 강남 쪽에 줄여서 아리팍이라고 하나요? 아크로 리버파크. 예, 제가 맞습니다. 우리 조진희 대표님이랑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거 방송할 때요. 여기 뭐 3.3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1억이 넘어갔다. 사상 최고가다. 이런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훨씬 더 뛰었다면서요. 그때보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달 신고가격 거래 기준으로 했을 때 3.3제곱미터당 지금 1억 7천의 가격의 거래가 신고가 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번에 법인들이 지방 가서 1억 미만 되는 아파트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투기가 됐다라고 정부가 발표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진짜 뭐 예전 말대로 한 평당 1억 7천이란 가격은 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이번에 이게 재건축 더군다나 선거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또 서울을 대표하는 그 강남 대표권의 아파트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일단 80평대 아파트라고 하는 게 8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낡은 아파트인데도 아직 재건축도 안 됐는데도 3.3제곱미터당 1억씩 됐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신고가 된 것들이 80평이 아닌데도 그거보다 좀 작은데도 불구하고 80억에 거래가 돼서 실제 거래 시세가 한 1억 4천 정도 됐습니다.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요? 여기 뭐 재건축 이슈가 있나 봐요? 여기도? 예, 재건축 이슈가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한강변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잠실 5단지가 그동안 이제 한강변 아파트는 기존에 박원순 시장이 있었을 때는 35층 이상 그 높이 규제를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잠실 5단지가 49층 인하가 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까지 나가면서 지금 강남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 고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에 있고
네. 강을 바라보니까 북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북쪽으로 창문 돼 있죠, 거기는. 그렇죠. 예. 아, 여기가 이제 평당 1억이 넘어. 근데요, 우리 네. 이상한 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안동은 강남에 이렇게 보잖아요. 북향이잖아요. 예. 그럼 창문을 강 쪽을 안 바라보고 저쪽 강 반대쪽을 바라보게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집을 짓고 사람들이 선호하고 주거를 쾌적한 환경을 본다면 남쪽을 바라보고 햇볕이 들어오는 것이 거실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에서의 어떤 부촌을 나눌 때도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한남동이 실질적인 가격 거래 시세는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것은 한남동은 거실 양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예, 강남 지금 아이리팍 같은 경우는 북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설계 변경들이 들어가면서 주거 패턴들이 바뀌면서 일부 거실이나 뭐 방을 북향을 바라보는 집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또 워낙 또 창호도 좋아서 뭐 단열 뭐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예. 그렇죠. 예, 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용적률 뭐 500%로 늘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뭐 주택 보급 많이 돼서 좋긴 좋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뭐 교통 유발이라든지 환경 부담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고밀도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개발업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반대하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살고 가정주부들이나 그 뭐 남편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공간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어줘야 된다고 한다고 본다면 이거 초고층 개발 아파트 그다음에 고밀도 개발 아파트는 반드시 교통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 기존에 비해서 거의 500%면 2배 가까이 되는데 이미 지금 도시 중심지 안에 있는 재건축 단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혼잡해 죽겠고 학교 배정도 문제가 되는데 유일하게 이것들을 그때 2배로 올려준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실효성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많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도심에 교통이 많은데 말이죠. 예. 네. 알겠어.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 많이 지났네요. 오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스 인베스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